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이제 임용고시 수업을 이제 하게 된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2008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고, 그때 과고, 그때 일반 생물학, 고급 생명과학. 그래서 이 고급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뭐 생학부터 시작을 해서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 그다음에 뭐 생태학 이렇게 그 전공제 분야까지 다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카이스트 생명 심층 면접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논술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뇌캠프라는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트디트 피트 수업을 이제 그 PMS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O 그래서 고등부 이제 수업을 예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일반 생물학 그다음에 이제 그 심화된 그 내용 수준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용고시랑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호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은 사실은 합격선이 문제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은 한 그 60점대 초반, 그다음에 좀 이렇게 쉬우면은 한 70점대 한 중반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준의 그 합격선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다른 수험생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압도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좀 이렇게 갖추려는 좀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몇 주간 이제 공부를 하고 오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학교의 사회 선생님이 장난이 아니셔. 왜 그랬더니 그 역사를 이제 그 통합사회 안에 이제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반에.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중1인데, 근데 이제 그 학생도 이제 역사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학생이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는 것도 정말 많으셔가지고 수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바라는 그 상은 이제 그런 선생님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등 생명과학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쉽지만 수행 평가니 그다음에 탐구 활동이니 이제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지도를 이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압도적인 실력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임용 합격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전공 서적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 논문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그래서 생물은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SNP라고 하는 게 있죠. SNP가 이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폴리모리피즘의 이제 약자인데 그래서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염기 서열이 이제 조금씩 하나씩 차이 나는 거를 다 통틀어서 SNP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SNP가 캠벨 8판 때에는 1000개에서 1200개의 그 베이스 페어마다 한 개씩 평균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9판에 오면서 500개에서 600개마다 한씩 차이가 난다. 10판으로 오면서 200개에서 300개마다 한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거를 이제 계속 이제 그 붙들고 계시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실 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류를 전달하실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하나의 유전자에서부터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봤을 때 한 24%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약 24% 정도의 이제 유전자들이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봤을 때는 그게 74%였어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90%에서 95%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사실은 2개 이상의 이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과학은 계속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되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출제 수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은 양이 이제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양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적중률을 좀 이렇게 높여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맡게 되는 이제 임용고시는 제가 이제
적중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맡아왔던 수업들은 적중률이 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이제 배웠던 이제 그 학생들이 상당히 그 좀 합격률 중에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뭐 뇌과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걸 보면은 전국 한 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그 지원하는 이제 수업을 듣는 이제 거기에서 전국 10등 안에 제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한 8명 정도까지 입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을 때는 한 6명, 5명, 6명 정도 입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생명 심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논술이라든지 그래서 합격률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그 전략은 이렇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제 그 주제 영역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예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매년마다 조금씩 이 출제되는 바운더리가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확장이 좀 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이렇게 대폭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 트렌드,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 그다음에 요 바운더리 바깥에서 출제가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 그다음에 당분간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낮은 주제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저희는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 그다음에 조만간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큰 주제들, 이렇게 요 3군데에 좀 초점을 좀 맞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출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의 전략을 균사체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균사체들이 이제 이렇게 균사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뻗잖아요. 뻗으면서 그래서 이제 요 주제뿐만 아니라 이제 출제되는 이제 이 바운더리 이제 안쪽에 바깥쪽에 이제 있는 부분에 균사체를 촘촘히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주제들 위주로 그렇게 촘촘한 기억망을 이제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선별하는 걸 이제 제가 담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을 열심히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수령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면접,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생명과학만 놓고 본다고 하면 생명과학은 다른 친구들하고의 차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답을 또 잘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 답안 작성을 소수령 답안 작성을 잘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답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의 이제 답안을 첨삭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이렇게 제가 답을 들어보면 이제 글을 살짝만 읽어도 아, 이 학생은 내공이 상당하구나. 그게 채점자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표가 이렇게 있겠지만 답을 딱 보고선 아, 이 학생은 이 수험생은 조금 내공이 상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모든 그 채점표 밑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논리적인 완성도에 따라서 추가 점수 부여 가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수령 답안을 이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는 잘 체감이 좀 이렇게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내용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이제 유전 물질의 복제와 그다음에 증식이 이제 어떠할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대장균과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3가지를 놓고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유전 물질의 이제 복제 그다음에 증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술하시오. 차이를 그러면 일단은 숙주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이 그 미토콘드리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숙주 세포 안에서건 그다음에 이제 얘를 바깥으로 이제 순수 분리를 해서 꺼낸 상태이건 DNA 복제는 둘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이분법 증식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호기성 세균에서부터 기원되었는데 이 호기성 세균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전 물질을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핵으로 이주를 한 이제 유전 물질이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 미만이 아직까지 미토콘드리아 남아있는 원형 DNA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숙주세포 안에서 그다음 이제 바깥에서 이분법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 그 양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유전 물질의 이제 그 이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어떤 퍼센티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답안에 이제 담아 주시게 되면은 이제 차별성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술형 답안은 이런 차별성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면 관리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낮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뇌 상태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잠들기 직전에 우리의 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뭔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잠드는 경우랑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드는 경우랑 이제 뇌의 어떤 활성도라든지 기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시점이 잠들기 직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잠에 이제 수면에 드시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6학년도 전공 A, 내일은 이제 전공 B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전공 B를 할 겁니다. 전공 A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당분간은 이제 매주 이제 2개년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출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빨리 시간을 좀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를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체군 성장 곡선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N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수형 함수라고 하거나 또는 J형 함수라고 합니다. J형 그래프. 그 다음에 하지만 실제로는 초반에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서 일정한 값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수렴하게 되는 이제 요 값이 환경 수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 부분은 얘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개체수.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 또는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해당되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저항. 그래서 지금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서 답 하나가 환경 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우리가 S자형 함수 또는 로지스트형 함수,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수형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요 사이 부분이 환경 저항인데요. 먼저 지금 J자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변화율이죠. dt분의 dn이란 이 값은 변화율은 특정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개체수의 일정한 값으로 이제 비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례라고 하는 이제 요 비례 상수가 R이 B-T가 되어가지고 출생률 마이너스 이제 사망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값이 최대치가 되는 거를 이제 Rmax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에 따라서 만약 이제 이 R 비례 상수 값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Rmax 값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이 이제 곱해지게 될 텐데, 이 곱해지는 값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라고 한다 그러면 이 x는 n이 충분히 작을 때에는 x가 1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k 값에 점근을 하게 되면은
x는 이제 제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곱해지는 이제 이 값이 이제 n 값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그 값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1 마이너스 k분의 n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n이 0으로 갈 때는 이제 전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k 값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여기다가 곱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래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그래서 개체군 크기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증가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당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증가율은 자원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일 때, 그래서 개체군이 충분히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없이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이는 최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증가율은 항상 이제 일정하죠. 일정하지만 개체 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값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점점 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값을 보시면은, 자, 개체군 성장률이죠. 이 개체군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dt분의 dn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0일 것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증가되면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최대값이 될 거고, 다시 또 이렇게 점점 감소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t분의 dn이라고 하는 값이 제로가 되는 이제 그 지점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를 개체 수로 놓고서 또 이렇게 그래프를 또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나, 일단 이 dt분의 dn이라는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그 점에서는 k 값에 이렇게 도달을 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에서 개체군 크기가 얼마일 때 개체군 성장률이 이제 최대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J자형 곡선일 때죠. 그래서 J자형 곡선일 때는 얘를 이제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런 이론적인 증가를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 그래프를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가 되죠. 이렇게 증가되는데, dt분의 dn이라는 이제 요 값을, 그래서 지금 얘는 y축의 n입니다. n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는 x축이 n이에요. x축이 n이고, 그 다음에 y축이 dt분의 dn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값에다가, 그래서 얘는 얘다 이렇게 둔 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r하고 그 다음에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분의 n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와 얘가 이렇게 묶어진 값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지금 요거는 n에 대한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y축으로 두면, 그러면 거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이제 이런 함수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지점이 dt분의 dn이라는 이제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지점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 이제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위로 볼록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이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지점이 최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2차 함수로 이렇게 풀어 보시면, 얘가 이제 앞에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1 해서 이제 n 제곱,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k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 지점에 n 값이 k 2분의 k 값이죠. 2분의 k 값이 될 때,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n 마이너스 2분의 k 해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이 이제 2분의 k 값일 때 dt분의 dn 값이 최대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2분의 k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른 접근에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은 양쪽이 지금 값이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500일 때, 그 다음에 1500일 때, 그래서 500일 때, 그 다음에 1500일 때, 플러스 375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의 점이 최대값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x축을 n, 그다음에 이제 y축을 dt분의 dn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은 2분의 k 지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R 선택종, 그다음에 K 선택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R 선택종, K 선택종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종의 차이점은 R 선택종은 개체수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생식 능력을 그런 전략을 쓰는 이제 종들을 R 전략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 선택종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경쟁이 심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생태계에서 이게 교란이 아주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적응한 생물종들이 이런 K 선택종이라는 그 전략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란이 자주 이제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생물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막 열심히 하면서 많은 생물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다가도 한번 생태계 교란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한번 큰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 따개비, 바닷가에 붙어 있는 따개비 떼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태풍이 지나가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큰 파도로 여러 번 이렇게 때리고 나면은 따개비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개체의 수들이 급감하게 되는, 자주 급감하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누가 더 빨리 증식을 하느냐, 개체군의 크기를 빨리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생물종들이 보다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교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R 선택종들이 이제 적응을 한 진화적인 양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K 선택종은 교란이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환경에 이제 적응한 생물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개념 중에서 하나가 R 선택종은 이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주로 이제 하층에 속하는 생물종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K 선택종은 주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생물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지만 K 선택종인 경우가 나무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식물이지만 1차 생산자이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K 선택종에 속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물 종들을 반드시 무슨 R 선택종이다, K 선택종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릴 때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컸을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R 선택종과 K 선택종이 이게 중간 정도를 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생물 종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좀 전에 이제 환경 저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환경 저항은 크게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요인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증가되면서 이 환경 저항을 그 이루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식지 공간, 그다음에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이런 경우는 감소가 되는 이제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N이 증가되면서 같이 따라 증가가 되는 이제 이런 요인들은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노폐물, 그다음에 포식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증가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에 속하는 이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 요인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제한 요인 개념이 있는데, 이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 요인을 아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얘를 써야 될지 환경 저항을 써야 될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환경 저항은 이 제한 요인을 다 합친 거를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 보시면은 자, 그래서 개체군의 성장을 제한하는 모든 환경 요인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환경 저항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요인을 쓰시면 안 되겠고 환경 저항을 이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한 요인 안에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풍부해도 한 가지만 이제 부족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쉘포드의 이제 내성의 법칙은 생물들이 이제 생장을 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pH라든지 이런 것에 최저치, 최고치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쉘포드의 이제 내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태계에서 식물, 그다음에 조류들은 주로 이제 NPK가 이제 부족해서 성장을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 이제 주는 이제 우리가 비료가 주로 NPK 성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부들이 이제 이제 생산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좀 이렇게 듬뿍 줬단 말이죠. 근데 한번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비료들이 성분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녹조 현상이 이제 굉장히 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비료를 이제 시비를 하는 이제 그 양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태계에서는 주로 NPK가 식물 또는 조류들에서는 이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2번으로 가시면은 자, 발화하는 보리종자에서 일어나는 알파 아밀레이즈의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답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 호르몬에서 문제가 상당히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호르몬은 정리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파트인데, 자, 얘는 이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배아에서 지베렐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종자 껍질이 있고 종자 껍질 안쪽에 호분층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세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분층 세포에 자극을 줘서 알파 아밀레이스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식물이 가지는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녹말을 분해를 하는 효소가 아밀레이스라는 이제 효소인데요. 식물이 가지는 이제 아밀레이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아밀레이스, 베타 아밀레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는 알파 아밀레이스 요 한 종류만 분비가 돼요.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사람의 이제 침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가지는 아밀레이스는 알파 아밀레이스만 가집니다. 근데 이제 알파 아밀레이스와 베타 아밀레이스의 차이점이 이 베타 아밀레이스는 이 말단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원 말단과 비환원 말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환원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씩 잘라내는 그게 이제 베타 아밀레이스고 그다음에 알파 아밀레이스는 안쪽 부분을 랜덤하게 자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랜덤하게 자르더라도 포도당 단위로는 이제 분해를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작게 분해를 하더라도 엿당, 이당류 단위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밖에서부터 자른다라고 해서 베타, 비읍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을 자른다라고 해서 안쪽, 그래서 알파 이런 식으로 이응, 그 다음에 비읍 이렇게 같이 이제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알파 아밀레이스가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레이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이제 그래서 식물의 종자 발화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지베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녹말에 지금 보니까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계 덱스트린이라는 이제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단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알파 16 결합을 갖는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분지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들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할 수 있을 뿐, 그래서 이렇게 분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음새 부분 그 근처에 가게 되면은 절단을 이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분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짧은 부분을 이제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말에는 아밀로스와 그 다음에 이제 아밀로펙틴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밀로스는 알파 14 결합만 가져서 분지 구조가 없고 그다음에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14 결합뿐만 아니라 알파 16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분지 구조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밀로펙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식물 호르몬들은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 호르몬들의 이 길항 작용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발화 관점에서 보면 지베렐린은 촉진, 그다음에 앱시스산은 억제. 그래서 이렇게 종자의 휴면을 이제 유지를 시키는 호르몬이 앱시스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화를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일의 성숙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게 에틸렌,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시토키닌. 그다음에 이제 견눈 생장.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면은 이제 끝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츠가가 있잖아요. 견눈. 그래서 사실은 임용고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용어랑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용어랑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끝눈, 그다음에 이제 견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아, 그다음에 츠가 이렇게도 한자어로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었죠. 요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용어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 용어하고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을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눈의 생장. 그래서 이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시토키닌은 견눈의 생장을 촉진시켜요. 그에 비해서 옥신은 정화우성이라 그러죠. 정단우성 또는 정화우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끝눈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견눈의 생장을 이제 억제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잎을 떨어뜨리는 그 떨켜층을 이제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에틸렌은 촉진시키고 그다음 이제 옥신은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위결실이라 그러죠. 단위결실은 옥신, 그다음에 지베렐린, 그다음에 시토키닌 이제 이런 호르몬들의 이제 혼합물이 이제 단위결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톰슨씨의 포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톰슨씨의 포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식물 호르몬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가 이제 맺히는 이제 그 공간을 넓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분 없이도 이제 포도가 맺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인위적인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따로 생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식물 자체가 스스로 단위결실을 하도록 이렇게 진화를 한 생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적으로 바나나는 천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성이 되면서 이제 저절로 단위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호르몬들의 이제 기능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옥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포 신장이죠. 그래서 산성 생장설이라고 하는데 이 옥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호르몬이 식물 세포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누구를 이제 많은 작용 중에서 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냐고 하면은 양성자 펌프죠. 양성자 펌프를 활성화시켜 주게 된다. 그래서 양성자 펌프가 ATP를 소모를 해서 세포 바깥으로 수소 이온을 이제 펌핑을 하는 이제 그 능동 수송체인데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얘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이제 요 얘는 지금 세포 벽이 이렇게 있겠지만 세포 벽들 그 사이사이에 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 이름이 뭐죠?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시면은 이렇게 아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할 때는 겸손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겠습니다. 익자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익스펜신이라는 효소가 있죠. 그래서 익스펜신이라는 이제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세 섬유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타 1사 결합으로 구성되는 이제 긴 그 중합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긴 중합체가 육상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셀룰로스 합성 효소가 이제 하부 구조가 6개가 있는 이제 그 복합체예요. 그래서 이 복합체가 왔다 갔다 6번을 하면서 전체 36가닥의 셀룰로스가 하나의 미세 섬유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를 이렇게 분지 구조를 가지는 다당류들이 또 얘네들을 서로 간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는 헤미셀룰로스라 그래요. 헤미셀룰로스. 근데 이제 이런 분질 구조를 가지는 이제 이런 가교 다당류들이 이런 미세 섬유 소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제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을 분해시키는 게 익스펜신이라는 이제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pH가 낮아질 때, 즉 수소이온 양이 많아질 때 활성화되어서 이런 각요 다당류들을 끊어주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붙잡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식물세포가 이렇게 그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깥쪽으로 이제 양성자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게 되면 어떤 2차 능동수송체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칼륨 이온의 이제 이런 공수송체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식물에서의 이제 이 칼륨 이온은 공수송체가 아니죠. 플러스를 띄는 애들끼리 같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를 띈 애들이 2차 능동수송이 일어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음전하를 띄는 애들과 같이 들어오는 경우. 왜 그렇게 했어요? 정기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겠죠. 자, 그리고 바깥쪽에 수소 이온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정기적인 기울기에 의해서 밖에 있는 칼륨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촉진 확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농도 기울기보다 정기적인 기울기를 더 크게 해서 밖에서 안으로 칼륨 이온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촉진 확산인데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수송이 되는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칼륨 이온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염소 이온도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 농도에 의해서 밖에서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을 통해서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팽압이 증가가 되면 지금 바깥의 식물세포벽은 일반적으로 식물세포들은 이 세포벽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셀룰로스 가닥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세포가 왜 이 부피 생장을 할 때 동물세포들은 전체 방향으로 이렇게 부피 생장을 하지만 식물세포들은 왜 한쪽 방향으로밖에 길이 생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산성 생장설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신이 이제 이 과정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2,4-D라고 하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D라고 하는 게 이게 옥신의 이제 그 변형체인데요. 그래서 옥신처럼 작용하는 이제 옥신 유사체인 거죠. 그래서 합성 옥신인데 그래서 제초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경작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해서 먹는 작물들을 보면은 외떡잎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떡잎 식물들은 이제 이런 합성 옥신을 2,4-D라고 하는 합성 옥신을 재빨리 이제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잡초들이 진정 쌍떡잎 식물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잡초들이 힘몰건하게 이렇게 키만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 과다 생장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는 제초제가 2,4-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의 원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전달계를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정 쌍떡잎 식물들만 키를 과다 생장을 하게끔 해서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지베렐라 후지코라이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류가 벼의 도장병이라 그래가지고 벼의 키를 희멀건하게 부쩍 자라게 크게 자라게 해서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곰팡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서 이제 딴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벨린의 또 다른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 형성을 이제 촉진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벨린은. 그래서 이렇게 추대 형성 여기다가 이제 밑줄 치시고 이제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추대 형성.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뽑아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밀이라고 그러죠. 겨울밀. 그래서 이렇게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이제 싹을 틔우게 되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추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대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게 돼요. 자, 근데 이 추대를 형성하는데 겨울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우리가 이제 추대가 형성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지벨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께서 이 추대를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끔 하는 이제 그 방식이 추나 처리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진 않았지만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저온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나 처리라고 하는 게 저온 처리인데 대략 5도에서 한 10도 사이 이제 그 온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대략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추대를 형성을 해서 이제 꽃을 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추나 처리를 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누가? 지베렐린이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일의 생장, 그래서 단위 결실, 그다음에 발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앱시스산으로 가시면, 자, 앱시스산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어 번 출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시스산이 이제 종자의 휴면, 그다음에 생장을 이제 더디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이제 옥수수 밭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농장에서는 뭐 이렇게 얼마를 주면은 1시간당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친척들이 이렇게 있는 이제 그 무리에서 저 이제 벗어나서 혼자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옥수수를 막 따고 있었는데, 어떤 한 옥수수를 딱 깠더니 세상이 엄청 징그럽게 안에서 이렇게, 저는 순간 벌레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엽초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발화가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수는 ABA 앱시스산을 합성하는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 이제 개체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엄마 몸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는, 자,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화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건성이라고 해서, 자, 이때 ABA는 이제 뿌리에서 합성이 되어서 물관을 통해서 이제 잎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공 개폐 조절 메커니즘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음에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를 이제 열게끔 해서 포타슘 채널을 열리게 해서 칼륨 이온도 빠져나가서 염소 이온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삼투 농도가 감소가 되어서 기공이 닿게끔 해주는 게 A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시스산 때문에 광호흡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 이제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광호흡 파트 가서 앱시스산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흡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여러 차례 그 출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인데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변 세포 내에서 팽압이 이제 증가가 되면 기공이 이제 열리는 이제 이유 두 가지. 그래서 공변 세포는 기공, 이렇게 공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이제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변 세포 이제 형태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기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변 세포 안쪽에 있는 구멍이 이제 기공이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제 요 세포들이 공변 세포인데, 이 공변 세포들의 세포벽의 두께가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이렇게 얇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팽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쪽보다는 이쪽 바깥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셀룰로스, 미세 섬유소원들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밀도가 높고 바깥쪽이 밀도가 낮아서 또 이렇게 팽압이 증가가 되면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밀고 나가면서 안쪽을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 이유로 인해 가지고 팽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기공이 열리는 기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다당류가 나오는데요. 자, 다당류 이제 요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젠, 저장성 다당류에서 글리코젠과 구조가 이제 유사한 게 아밀로펙틴이죠. 그래서 아밀로스는 알파 1사 결합으로만 구성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과 아밀로펙틴의 또 차이점은 뭡니까? 글리코젠은 분지 구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물의 이제 다당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량을 이제 조절하기 위한, 그래서 동물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한꺼번에 운동으로 많은 포도당을 또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리코젠과 그다음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상호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리코젠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긴 중합체가 있으면은 몇 번 탄소 쪽이 환원 말단이죠?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죠. 몇 번 탄소 쪽이 환원 말단입니까? 환원 말단이 1번 쪽이고 그다음에 4번 탄소가 이제 비환원 말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1번 그 탄소 쪽이 글리코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환원 말단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풍처럼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브랜칭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를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1사 결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 포도당의 1번 탄소 쪽에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올라서서 반대쪽에 4번 탄소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바라보게 되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끝부분에 이 말단이 전부 다 무슨 말단입니까? 이 말단이. 이쪽이 1번 탄소 쪽이고 이쪽이 4번 탄소 쪽이기 때문에 다 비환원 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이 상호 전환은 비환원 말단 쪽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가지 구조를 많이 가지는 이유가 동물들은 상호 전환이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되기 때문에 비환원 말단의 수가 많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양상이 자연 선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자, 녹말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분지 구조를 가지는 다당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글리코젠과 녹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요 표도 앞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효소는 글리코젠 합성 효소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시험에 출제가 될 내용은 아니지만 생명과학 공부하시면서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합성 효소로 끝나는데 우리말로는 합성 효소인데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신서테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ATP가 요구되지 않는, 요건 이제 별도의 ATP를 이제 요구하는, 별도의 이제 에너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글리코젠 신테이즈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이제 합성이 될 때 기질로 오는 애들이 포도당 UDP라고 하는, 그래서 요 UDP가 떨어져 나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 얘는 포도당 UDP고요. 그다음에 녹말이 합성될 때에는 ADP가 결합된 형태가 이제 기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가 될 때에는 자, 요 효소도 이제 중요한 효소죠. 그래서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 자, 그리고요. 이 글리코젠 합성 효소와 그 다음에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 이 두 효소가 활성이 조절이 될 때 둘 다 인산화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될 수가 있는데 이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가 인산화가 되면 얘는 활성이 돼요. 활성 형태가 되고 글리코젠 합성 효소 얘가 인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이제 불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녹말이 이제 분해가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 아밀레이스, 그다음에 베타 아밀레이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해가 될 때 특징을 이제 보시면 글리코젠, 녹말 둘 다 별도의 ATP가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자, 하지만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던 무기인산염이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포릴레이즈라는 이제 이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주변에 이제 무기인산염이 첨가가 되면서 포도당 1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에 비해서 녹말은 포도당 아니면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제거를 보시면은 둘 다 그래서 가지 제거 효소, 그래서 아이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브랜칭 엔자임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가지 제거 효소인데 영어로는 명칭이 이렇게 다르게 불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힘드시나요? 괜찮으시죠? 한 30분 정도 좀 더 하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 다당류를 보시면 자, 셀룰로스인데요. 그래서 셀룰로스는 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느냐? 베타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양분 저장성 다당류들은 주로 알파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구조 다당류들은 이제 베타 포도당을 기본 형태로 하는데, 이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도 베타 포도당을 기본 형태로 하는 단위체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키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이제 구성 단위체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번 탄소의 OH기 대신에 이제 아미노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소에 아세틸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아세틸기가 연결되어 있는 글루코스인데 질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아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요 단위체도 바로 거꾸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지 구조가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셀룰로스도 베타 포도당으로 구성되는데 바로 거꾸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지그재그를 그리기는 하지만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까워서 중합체와 중합체 사이에 규칙적인 많은 수소 결합들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구조물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 자, 요 단위체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셔서 자, 글리코젠과 아밀로스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글리코젠과 아밀로펙틴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글리코젠과 셀룰로스의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자, 얘네들에서 하나만 좀 풀어볼까요? 글리코젠과 셀룰로스 공통점 차이점 어떤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리코젠과 셀룰로스 공통점은 둘 다 다당류이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글리코젠은 저장 다당류이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구조 다당류이다. 그 다음에 알파 포도당으로 구성되고 베타 포도당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동물에서, 그 다음에 식물에서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분지 구조가 있고 셀룰로스는 분지 구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 형태로 저장하는 이유는 그렇죠. 삼투 농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별 분자로 이렇게 낱개로 존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수화 껍질을 그만큼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의 이제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들의 이제 자유도 또는 수분 활성도라 표현하는데,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낮아져서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제 물 분자가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동물 세포는 이제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릴 것이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는 세포벽 때문에 터지지는 않지만 흡수력이 감소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삼투압 빼기 팽압이 이제 흡수력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흡수력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다당류 형태로 보관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겨울철에는 식물들이 오히려 녹말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포도당이나 이제 설탕을 고농도로 이렇게 축적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투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도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적용이 이제 가능하시다는 거죠. 응용이. 겨울철은 외부 환경이 우리가 수분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죠. 수분 포텐셜. 그래서 외부 환경이 수분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 즉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체외로 수분을 잘 빼앗기는 상태인데 내부의 삼투 농도를 이렇게 높여둠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로 물을 잘 빼앗기지 않게 된다.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다당류들의 이제 기능을 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인식 및 부착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당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당 지질들이 이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카데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조직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카데린을 이제 이렇게 발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카데린 단백질을 발현하는 그 세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데린 단백질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그 구조물을 뭐라고 하죠? 세포 안쪽으로는 중간 섬유랑 연결되어 있고, 그게 뭡니까?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데스모솜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카데린 단백질들이 데스모솜을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같은 종류의 카데린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발현하는 세포막에 발현되어 있는 그 농도, 양에 따라서도 비슷한 농도를 가지는 세포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부착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의 그 난소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15개의 영양세포와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난세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난세포가 이제 앞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둘러싸는 이제 여포 세포들이 발현하는 이제 그 카데린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뒤쪽으로 갈수록 높은 농도로 이제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세포죠. 난자가 또 이렇게 발현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애들이 뒤쪽으로 쭉 이렇게 여포 세포를 타고서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배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데린이라고 하는 애들은 발현하는 그 종류도 중요하지만 농도도 중요하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겠습니다. 카데린은 데스모솜을 이제 구성하는 막단백질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발현하는 종류뿐만 아니라 농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초파리의 이제 난소에서의 난자의 이제 배열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MHC1과 2 얘네들도 이제 당 단백질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P3 얘도 당 단백질입니다. GP3은 뭐죠? 포유류의 난자가 가지는 투명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나 펠루시다라고 하는 투명한 존. 그래서 GP1, 2, 3를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GP3이라고 하는 게 종 특이성에 이제 관여를 하는. 그래서 성게에서 미안합니다. 성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포유류에서 GP3이 난자에 있고 그다음 GP3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정자에 있어가지고 또 정자에는 퍼틸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난자 막에는 퍼틸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 종류로 인해서 종특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이제 얘네들의 이제 구조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ABO식 응집원에 이제 관여를 하는 이제 이런 그 분자도 당 단백질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ABO식 응집원을 보면 이제 당 단백질 그다음에 당지질 둘 다 그래서 이제 이 끝에 붙어 있는 이제 요 그 올리고당 요 부분이 단백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질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끝에 이제 어떤 조합으로 이제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ABO식 응집원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이제 내용들이죠. 시스 AB형 그다음에 이제 봄베이 O형,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스 AB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이제 그런 소송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시아계 이제 미국인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딸이 아빠 오늘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어 해서 그래서 우리 이쁜 딸 혈액형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제 엄마가 이제 O형이고 본인이 이제 AB형이었을 겁니다. 근데 딸이 나 O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AB형이고 엄마가 O형이어서 너는 A형 아니면 B형만 가능한데 근데 이제 아니야 O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길 건너면 병원이 있지만 외국은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세 군데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다 이제 O형으로 판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정 소송 한 4년간 정도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눈물로 막 호소하고 했는데 어쨌건 결과는 아빠한테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보통 AB형이면 IA, IB 두 대립인자가 그래서 ABO식 혈액형 관여하는 이제 이 대립인자는 4번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립인자 한쪽이 IB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돌연변이를 포함을 하고 있는 IB 대립인자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I가 있고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효소를 봤더니 원래 이제 이 응집원을 만들 때 H 응집원 그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갈락토스가 이렇게 쓰면 이 끝에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이제 첨가를 하는 게 IA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효소예요. 그다음에 이제 IB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이 효소는
끝부분에다가 갈락토스를 이렇게 첨가를 하는 애인데 이쪽에 푸코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요 대립인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효소는 멍청하게 이 두 가지 구조를 식별을 못하는 거죠. 식별을 못해서 얘를 만나면 얘를 붙이고 얘를 만나면 얘를 붙이고 해서 A 응집원, B 응집원 두 가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를 가지는 이제 대립인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 AB형이고요. 시스 AB형이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시스가 같은 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IA와 IB가 이제 같은 쪽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고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대립인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봄베이 O형이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서 얘네들이 쪼로롬 이렇게 여러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푸코스라고 하는 단당류를 이렇게 첨가를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푸코스 전이 효소, 푸코스 전달 효소라는 이제 그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암호화하는 대립인자가 라지 H예요. 근데 이제 이 라지 H가 스몰 h 열성 동일 접합이 되면 이 효소가 이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어져서 이런 유전자들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A 응지본도 B 응지본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형 판정을 해보면은 이제 O형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게 봄베이 O형이 되겠고, 자, 봄베이 O형은 유전 파트에서 뭐랑 관련되어 있는 현상입니까? 상위라고 하는 거죠. 상위. 그래서 어떤 한 유전자의 열성 그 동형 접합이 다른 유전자에 의한 표현형을 다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을 이제 상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제 봄베이 지역에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되었다라고 해서 봄베이 O형입니다. 근데 시스 AB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졌어요. 아빠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서로 이제 이 이혼이 선고가 되고 그 배심원들이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제 이혼이 됐겠죠. 그래서 이혼이 선고가 되고 그 뒤에 아빠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그 이혼하고 이제 밝혀지기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그 시간에 각각이 또 따로 재혼을 한 상태여 가지고 재결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베이 O형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AB형이고 아빠도 AB형인데 아들이 이제 O형인 아들이 이제 태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때는 친자 확인을 하는 이제 그 유전자들 검사가 이제 개발이 된 상태여 가지고 친자임이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당류의 이제 마지막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해서 세포의 기지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물질 중에서 하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중심 다당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단백질, 중심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당류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히알루론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부착되어 있는 이제 이런 다당류들도 그렇고, 이 다당류들은 전부 전하를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하를 강하게 띠고 있는 이런 다당류들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서로 비껴나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반발력에 의해서 잘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하가 이제 강하게 또 띠고 있으면 양전하들이 또 많이 흡착이 되겠죠. 그래서 삼투 농도가 증가가 되어서 물이 딸려 들어와서 이제 촉촉한 이제 그런 상태를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골, 그다음에 눈 등등 많은 곳에 이제 이런 다당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이제 3번이네요.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자, 답을 또 구상을 또 해보시죠. 자, 이 단백질성 보호막을 캡시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 이름은 캡시드고 이 캡시드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들이 캡소미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또는 미어로 끝나는 이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어라고 하는 거는 단위체들이 반복적으로 중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뭐 또는 이제 미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어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머, 그죠? 중합체를 폴리머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센트로미어, 그다음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짧은 염기서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소미어라고 하는 것도 이 캡시드라는 그 단백질을 이제 구성하는 그 단위체들이 구성 단위체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모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구조물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단백질 자체는 캡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캡시드.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된 감염력을 가지는 이제 개별적인 바이러스 입자, 그래서 비리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온으로 이제 끝나는 이제 이런 용어들의 어미는 단위체를 이제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도 오퍼레이션과 ON이라고 하는 어미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죠. 뭐 물리에서는 뭐 글루온, 그죠? 그래서 단위체를 뜻하는 이제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는 이제 그 단위체 입자를 우리는 비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리온과 그 다음에 비로이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비로이드는 뭐죠? 비로이드는 식물에서 생장을 이제 억제를 하는 단일 가닥 그 원형 그 RNA를 이제 비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크게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들의 합성은 다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 사이토졸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세포질, 우리말로는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졸,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이토졸 같은 경우에는 세포 기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졸은 핵, 소포체, 뭐 골지체, 액포 뭐 이런 애들 다, 그래서 막성 소기관들을 제외한 액상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사이토졸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거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졸이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관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이토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유리보솜에서 모든 단백질들의 합성은 사이토졸에서 자유리보솜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시작이 되는데, RER, 거치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로 가야 되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N-말단 쪽에 신호소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신호소열을 SRP라고 하는 애가 인식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다키는 이제 시켜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이토졸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사이토졸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치면 소포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합성 장소 위에다 쓸까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앞으로 이제 수업 때 PTN 점 하면은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에 합성되는 장소가 그게 이제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사이토졸에서 합성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거치면 소포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있어요. 사이토졸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들은 핵질에서 기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이토졸,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 그 다음에 포록시좀, 그 다음에 중심체. 얘네들은 막성 소기관이지만 사이토졸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내부나 얘네들의 막에서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졸에서 합성이 되어서 이런 애들한테 수송이 되는 거죠. 포록시좀 같은 경우에는 접힘이 일어난 상태에서,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이 있고요.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세포질에서의 접힘을 방지해주는 히착 프로틴들이 있어가지고 표준 상태로 데리고 가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접히게 됩니다. 얘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건 막성 소기관이지만 사이토졸에서 합성이 된다. 그 다음에 RER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들은 핵막이나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좀,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액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양한 소낭.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의 막에 박혀서 기능하는, 내부부터 썼으니까 내부부터 쓸까요? 내부에서 기능하는 단백질 또는 막단백질들. 그 다음에 세포막에 박혀서 기능하는 세포 막단백질들, 그 다음에 세포 외부로 분비가 되는 단백질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RER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들은 반드시 골지체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소낭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외부로 이제 분비가 되거나 막으로 가거나 핵막 쪽으로 가게 되거나.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바이러스 구조를 보시면은
캡시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외피가 있습니다. 외피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외피를 가지는 바이러스들은 동물성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전 숙주 세포에서 증식되고 난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할 때 세포막이 일부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제 그 외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외피에 존재하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숙주의 이제 숙주 자체의 이제 막단백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유전체에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들도 있는데, 그러면 캡시드 단백질은 이전 숙주에서 어디에서 합성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단백질, 외피에 있는 단백질은 이전 숙주에서 합성이 될 때 어디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일까요? 캡시드는 세포질 이 부분에서 유전 물질이 이제 복제가 되면 캡시드 단백질은 같이 만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과 함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캡시드 단백질은 사이토졸에서 합성이 이제 돼야 되겠죠. 얘는 그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유전 물질과 캡시드가 이렇게 조립이 되었을 때 나오면서 이 외피를 세포막의 일부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나오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들은 RER에서 합성이 이제 돼야 되겠다. 그래서 RER에서 합성이 되고 골지체를 거쳐서 세포막으로 이렇게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외부로 이제 분비가 되어야 하는 단백질 A가 소낭이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로 세포질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는가? 그러면 아까 전에 RER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단백질인 경우에는 N 말단 쪽에 신호서열을 이제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호서열을 인식하는 SRP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신호서열을 암호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SRP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SRP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치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이제 돼야 되는 그 수많은 단백질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령 이제 답안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논리 이제 구조 중에서 하나인데요. 그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밑에 얘에다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시죠. 생명과학에서 특이성 그러면 항원 항체 특이성, 효소 기질 특이성, 바이러스 숙주 특이성, 전사인자와 인식하는 염기 서열 특이성, 그 다음에 신호분자, 리간드와 그 다음에 수용체 특이성, 이렇게 이제 특이성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제한 효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한 효소와 그 다음에 siRNA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특이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특이성,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특이성들은 특이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실 때는 특이성은 두 가지 이제 상보성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상보성,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상보성. 그래서 간단한 논리 틀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 이제 내용을 이제 이용하시면 의외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깔끔한 답안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논리 이제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효소 이제 활성 부위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기질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기질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왁구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왁구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구조적인 상보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플러스면 이렇게 마이너스, 소수성이면 이쪽도 소수성,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적, 정의적 상보성이 있어야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쪽에 퀘스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숙주를 감염하는 능력을 획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조류독감도 원래는 사람에 이제 감염하지 못했다가 변종이 생겨나서 사람에 감염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르페스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원래는 그 생식기에 이제 주변에 이제 서식하던 이제 그런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제 그 입 주변에 그 구강세포에 또 이렇게 감염할 수 있는 변종 헤르페스가 또 생겨나게 됐죠. 오래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숙주를 감염하는 능력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결국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과 그다음에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사이에서의 구조적인 인식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구조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특이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바이러스 표면에 숙주에 감염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는 바이러스 그 단백질이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질, 정적인 성질이 바뀌면서 새로운 숙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소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